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정치권 로비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퇴직금 50억 원 폭로로 대장동 공방은 여야 모두에게 흙탕물을 튀기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죠. 둑이 터진 코로나19 상황과 물가 상승 때문인데요. 서민 경제 살리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월요 경제토론 빛내주시게 출연한 두 분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조전혁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매주 월요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두 분과 함께 주요 경제 이슈를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저희 고정 출연하시니까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국회에 들어가셨죠. 조전혁 의원님. 네.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요. 경제학자인데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현재는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또 박원석 의원님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정의당의 정책위 의장까지 지냈고요. 현재는 고양을 정의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경제토론인데 요즘 대장동 스캔들 워낙에 이게 지금 큰 문제여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이 대선 후보 경선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파장을 딛고 성공한 건가요?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선방을 했고 사실 전북에서는 대승을 거뒀다고 보고요. 애초에는 그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서 조금 광주 전남 경선이 이전의 경선 양상과는 다르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광주 전남 개표를 해보니까 불과 한 122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전북은 사실은 그보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재명 그 후보의 승리가 예상은 됐는데 그 예상 이상으로 대승을 거둔 것 같고 또 원인을 보면 일종의 이제 결집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예. 위기의식을 느낀 지지자들이나 또 위기의식을 느낀 민주당원들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강하게 방어하지 않으면 자칫 이게 대선판 전체에서 민주당이 떠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불러온 결집 효과가 승리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이재명 지사에게 좀 표를 많이 줬다고 그러는데 물론 앞으로 좀 중요한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야 이러다 경선 없이 본선에 바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만약 이번에 호남에서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반전의 계기를 갖다 마련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 보면은 거의 한 40% 정도가 그 호남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호남 출신 부모님을 갖다 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호남에 어떻게 보면 뿌리를 갖다 가진 분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이나 아니면 당원분들이 그런 이제 뿌리를 갖다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슈퍼데이에서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갖다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호남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전남 광주 쪽에서 저거는 이겼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 워낙 얘기를 차이가 워낙 차이가 적기 때문에 근데 전북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선거노라 타기가 깝깝하게 된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은 화천대유 최대 주주와 당시 성남시장을 했던 이재명 지사가 이제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분들인데 그럼 이낙연 후보 대장동으로 뒤엎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없을까요? 지금 상황이 진정되는 걸 보면 그 이낙연 후보께서 인터뷰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어쨌든 원칙적으로 그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는 언급은 반복해서 하고 계신데 그 이상으로 본인이 나서서 의혹 제기를 하거나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내부 분열 아니냐, 내부 총질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얼마 전에 네거티브 논란이 세게 있어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정책적으로 혹은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과 네거티브는 좀 다른 건데 본인이 그런 선언까지 해놔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발걸음이 지금 상황에 좀 무딘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이 화천대유 관련한 그 대주주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이사 이 등등하고 관련해 가지고 네. 이재명 후보가 네. 명백한 어떤 뭐 저기 이 비리의 관계 예. 이런 것들이 단서라도 이제 나타나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검증을 갖다 세게 요구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그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먹혀 들어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슈는 제가 보기에는 본선에 가서 그 본격적으로 터질 것 같고요. 또 한 본선에서? 가지가 이제 그 지금 민주당 내에 이제 경선 관련해 가지고는 예. 이제 거의 뭐 게임이 끝났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예. 제가 보기에 이제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후보를 갖다 바꿀 것이냐? 지금 바꿀 만한 이 반전의 계기도 없기 때문에 계속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로 어떻게 보면은 결집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작심하고 네거티브를 갖다 한다 손 치더라도 예. 반전을 갖다 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반전의 기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신데 지금 뭐 이 대장동 스캔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야당에서 공격을 하다가 특검도 주장하고 국정조사 주장했잖아요. 갑자기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문제로 뭐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야당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죠. 네. 이걸 가지고서 요 전에 일어났던 그 고발 사주 사건을 여론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고 또 상대당의 1위 본 이재명 후보도 공격하는 일종의 이제 꽃놀이 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근데 이 사안을 가지고 제일 먼저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 시작했던 그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그 회사 1호 사원이었다. 예. 뭐 그런 것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양해할 수 있는데 퇴직금 쪽으로 50억을 받았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여러 해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아니고 성과급이었다. 네. 또 뭐 산재를 입어서 위로금이었다. 근데 그 화천대유 대주주가 뭐 산재 얘기를 했죠. 네네. 퇴직금으로 보든 성과급으로 보든 아니면 위로금으로 보든 50억이라는 것은 특히나 이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6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평균 급여를 뭐 28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랬던 직원의 그게 퇴직금이든 성과급이든 위로금이든 전혀 국민들로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좀 제가 봐도 좀 어이가 없는 게 네. 이런 겁니다. 대기업 회장이 말입니다. 예. 그 퇴직할 때도 그 정도 퇴직금을 못 받아요. 네, 대기업 근데 이게 회장도. 불과 나이 31살짜리 네. 젊은 친구가 6년을 갖다 근무를 갖다 하고 50억을 퇴직금 내지는 뭐 위로금 주로 받았던 게 도대체 대한민국 경제사에 있었는지 지금 모르겠고요. 아마 예. 최초일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뭐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 했고 제가 금융에 관심도 많지만은 예.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뭐 커다란 블록 딜을 갖다 성공을 갖다 시켜도 예. 저런 식으로 그 500만 불 이상 되지 않습니까? 500만 불 가까이 되는 예. 돈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뭐 저기 거의 말단 사원에 불과한데 저런 친구한테 이렇게 그 이 돈벼락을 갖다 내릴 수 있는 딜이 과연 몇 개 있었느냐 이런 생각을 갖다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것도 하나 좀 덧붙이면은 예. 그 동안에 사실은 이 공격의 선봉장을 갖다 서셨는데 자기 아들 문제가 되나 보니까 뭐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하고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저기 열심히 일했고 그 몸 다쳐가면서 일을 갖다 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 젊은 친구들한테 열패감을 갖다 안기는 그런 또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끓는 길을 해가지고 빗기름을 다 확 부은 것 예.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뭐 본인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본인은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을 많이 번 거다 그랬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 개발 사업의 이익 역시 상상을 초월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벌었으니까 그렇게 나눠준 건데 그렇게 번 게 더 오히려 문제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번 것도 문제고 예. 또 이런 식으로 나눠줬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 회사가 이제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까지 퇴직한 모든 직원들의 보수를 그 퇴직금을 다 합쳐도 3억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보다 9배 이상 많은 예. 돈을 갖다가 이 받은 거거든요. 실수령액으로만. 예. 납득할 수가 없고 예. 이 회사의 감사 보고서를 들여다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퇴직금 명목이 나오지가 않고 퇴직금. 또 이게 성과급여면은 그 성과급여에 대한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건 어떤 대가성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그 뇌물이거나 아니면 투자금에 대한 뭐 이 실적을 반영한 그런 회수이거나 이런 대목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네. 이 사안은 뭐 머지않아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수사해가지고 이제 뭐 드러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이렇게 큰 성과급도 그냥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주는 거 이건 배임입니다. 이사회의 결정을 뭐 거치긴 했겠죠, 형식적으로나.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그것도 이제 이렇게 그때 주기 위해 가지고 이사회 결정을 갖다 하는 것도 네. 그 급조된 그런 결정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그야말로 법을 갖다 회피한 수단이고 사실은 이런 성과급을 갖다 주려고 그러면은 예. 미리 정관부터 계약서가 이미 마련돼 있고요. 그걸 갖다 근거로 해가지고 과거에 그런 계약을 갖다 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실은 그 퇴직금이 됐든 성과급이 됐든 위로금을 갖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뭐 남한테 돈 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배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성남시의 이 이익 과다하게 지금 화천대유 측에 배당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새롭게 좀 제기되거나 나온 그런 뭐 문제 좀 혹시 있었습니까? 뭐 최근에 곽상도 의원 아들 이슈가 가장 새롭게 제기된 이슈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지사 측은 약간 이제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공익 환수였다.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화천대유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정했다가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좀 국민의힘 입장을 게이트다. 바꿨거든요. 네.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관계 인사나 법조계 인사나 이런 어떤 카르텔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만약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치고 이재명 지사가 주장한 대로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도대체 뭘 한 거냐? 그런 그렇지. 투기꾼들에 의해서 노란한 사람인 거냐? 네.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거냐? 아니면 여기에 관여된 거냐? 이거 밝혀야 될 대목인 거죠. 근데 이게 단지 국민의힘 게이트고 국민의힘 쪽에 그 정치인이나 가족의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네. 나는 선의를 갖고 했다. 근데 정치라는 거는 꼭 좋은 선의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까지 책임지는 게 정치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국민들한테 저 같으면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어떤 의도를 가졌든 간에 이 결과가 이렇게 돼서 국민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거에 대해 사과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 한마디 없이 계속 국민의힘 게이트라고만 주장을 하는데 과연 저게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좋은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사실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예. 그 땅을 갖다 가지고 있던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땅을 갖다가 지나치게 헐값으로 이제 싸게, 네.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분들의 그 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침해를 갖다 한 거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이 땅을 갖다 이제 그 싸게 샀다 그러면은 분양할 때라도 그 싸게 분양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장동에 그 아파트 갖다 마련한 분들은 또 비싸게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지금 뭐 잘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허리 꼿꼿이 세우고 눈물 흘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할 입장은 못 되고요. 예. 정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난감하게 된 게 이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뭐 이게 그 결함이 많은 후보 아닙니까? 그 형수 뭐 저기 욕설 논란부터 해가지고 이 양반도 성질이 참 고약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도에 계시는 도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이런 소문이 나 있죠. 이재명은 그래도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한다. 실적을 많이 보여줬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을 갖다 많이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는 분인데 네. 이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먹칠을 갖다 하는 이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사과하기도 곤란하고 네. 이런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국민들도 진상이 빨리 밝혀지길 원하는데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국정조사 이게 뭐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어렵지 않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이런 큰 어떤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국회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가지고 공방을 많이 하는데 사실 별로 실효성 있는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돼본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이제 의혹이 이렇게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게 현재의 여건만이 아닌 네. 과거의 여건, 구여건까지 연루된 그런 게이트 사건이라면 국회에서 합의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래야 국민들이 이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조금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민주당이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고 곽상도 의원 아들 이런 게 증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지금 사실 국회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거의 민주당 결정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수용 못할까? 수용하면 되지. 오히려 이걸 통해서 국민의힘의 비리가 그 구여권의 비리가 줄줄이 나온다면 대선의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다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이해도 안 가고 아쉽습니다. 네. 저도 뭐 좀 덧붙이면은 예. 저는 이거야말로 특검 국정조사하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힘당 게이트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국힘당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정말 바보자는 그 네. 지금 파이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상 유례 없는 힘 있는 특검 한번 만들어가지고 저는 금방 제가 보기에는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요. 네. 그 특검이 됐던 국정조사가 됐던 저는 하고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말입니다. 예. 꼭 뭐 무슨 뭐 저기 그 이 정치인들 비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장동에 땅을 갖다 가지고 그 계셨던 예. 땅 주인들, 땅 파신 분들, 예. 그분들을 헐값에 지나치게 헐값에 팔았고, 예. 또 아파트 사신 분들은 지나치게 비싼 값에 이제 팔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의 이익을 갖다 침해한 겁니다. 그거라도 제대로 밝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저는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두 분만 해도 특검이 필요하고 민주당도 특검을 거부할 게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빠른 수사가 정답이다 특검보다는 또 그렇게 딱 장막을 치는 걸로 봐서 뭔가 특검이 쉽게 근데 이제 이루어질 현 것 정부 들어서서 검찰과 관련된 혹은 또 경찰과 관련된 각종 이제 정치적 구설과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정도 개발 이익이 1조 원이 난 이런 어떤 그 개발에 막대한 어떤 그 이 투기 이익이 거기에 개입돼 있고 또 투기 카르텔이 개입돼 있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현재 검찰 경찰만 수사해가지고 수사 결론을 냈을 때 과연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결국에는 현 정권에 조금은 덜 부담이 되는 형태로 혹은 유리한 형태로 수사 결론을 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중립적인 특검을 만들어서 그리고 대대적인 수사력을 거기에 보강을 해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낸다면 그 결론의 신뢰는 지금 검경이 하는 것보다 좀 높지 않겠나. 예. 이걸 가지고 계속 정치적 논란을 벌이느니 특검을 하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당장 지금 뭐 저기 FIU에서 예. 그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예. 이상한 자금 흐름 회사에서 400, 돈을 빌린 거. 예, 거의 400 몇십억을 빌려가지고 그걸 또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예. 그 현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6개월 전에 벌써 이제 저기 그 경찰에 통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불렀어요. 예. 김만배를.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 수사는 경찰이 아무리 한다 손 치더라도 국민들이 그 수사의 진정성을 갖다 아마 믿어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데 진상이 쉽게 밝혀지기 어려울 거라는 두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뭔가 검찰 수사에서 뭐가 나오기를 좀 기다려봐야 하는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로나 뭐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부가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죠. 박원석 의원님, 오늘 발표된 내용이 소아청소년 부스터샷인데 뭐 어떻게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건가요? 그동안의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임산부하고 예.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하고 그리고 고위험군 중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그런 예. 고위험군에 대해서 부스터샷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예. 어찌됐건 이제 백신 수급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원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국민 74%가 1차 접종까지 끝냈고 예. 이달 말 정도면 한 70% 접종 완료에 이르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있는데요. 백신 수급이 원활해진 건 좀 다행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백신 접종 그 제외 대상이었던 그 대상들에 대해서도 외국 선례를 보니까 예. 맞추더라고요. 소아청소년들한테도 맞추고 그 부작용이 크게 없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좋은데 문제는 그 현재의 방역 지침.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차 대유행 번지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훨씬 더 한층 강화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편에서 이제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현재의 방역 관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백신 접종률만 높인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현재 방역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예. 조금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방역 시스템. 조준혁 의원님 뭐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12세부터 17세까지 이른바 소아와 청소년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자율이지 않습니까? 네. 학부형들 조금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혹시 걱정하시는 학부모들 굉장히 부작용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 예, 많고요. 네. 지금 보면은 왜 그 이번에 이제 수능 치는 친구들 있죠. 이제 18세 정도 고3들이나 되겠죠. 예, 대학생들. 고3들. 네. 고3들은 이제 미리 마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그 심각한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통계도 내지 않고 뭐 교육부에서조차도 지금 그 쉬쉬하고 있다고 그런다. 그래서 가짜 뉴스 혹시 아닙니까? 뭐 하여튼 제가 그 운동을 했던 학부모한테 이제 직접 그래요? 들은 이야기. 부작용 있는 학생들이 많다. 네네. 꽤 있다. 꽤 뭐 있다. 제가 몇 명이지 뭐 그러니까 예, 예. 정부가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제대로 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그 마치게 되면은 부작용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갖다 하고 예. 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냥 저기 그 예방주사 맞아라 그러면은 제 몸이 어떤지 뭐 이런 거 그 상관도 안 하고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 그 맞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좀 저기 그 이 사전 교육을 갖다 하고 그렇게 시행을 갖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걱정은 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고3들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는지는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꾸 하여튼 당국들이 그걸 갖다 숨기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뭐 최대한 다 공개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국민들은 조금 이제 의심이 여전히 많습니다. 자, 이 방역 시스템 문제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뭐 중소상공인들 현재 거리두기 계속되고 또 확진자 이렇게 늘어나면 또 이어질 것 같으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도 나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하면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 지금 내몰려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정부가 충분한 손실 보상을 해준다면 예. 뭐 고통을 감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부 손실 보상이라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발의 오줌무기 격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자영업을 버틸 재간이 없고 이제는 좀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우리보다 이제 백신 접종률이 먼저 이렇게 목표점에 도달하는 데들을 보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하루아침에 전면적인 위드 코로나로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의 뭐 시간 제한, 그다음에 뭐 인원 제한 이런 것들이 과연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양상을 보면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있고 4차 대유행 이후에 늘어나고 있지만 이른바 치명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그런 위급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는 거고 그것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현재의 방역 정책은 어쨌든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많은 민생 경제에 피해를 낳고 있어서 좀 정부가 시급히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일상 회복, 그러니까 이른바 위드 코로나는 그래도 뭐 접종 완료율이 한 70% 정도 돼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정부의 뭐 그게 생각이지 뭐, 않습니까? 전문가들 그렇게 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학 상황은 어떻습니까? 학생들 제대로 이 현장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줌으로 다 그렇습니다. 보고 예. 그렇죠. 뭐 거의 대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원격 수업 내지는 예. 최근에 뭐 이 제품 이름이라서 이야기가 돼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줌 가지고 예, 이제 수업을 갖다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요. 네.
그런데 차제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점에서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온라인 대중 강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예. 에듀테크가 저기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좀 될 수 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IT 기술하고 뭐 이런 것도 갖고 그렇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 그쪽에 발전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지 않고 강요된 거긴 그렇죠. 하지만은 그런 쪽이 이제 우리 교육 경쟁력을 갖다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위기를 갖다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이런 네. 비대면 교육 기술이 우리가 좀 뛰어나니까 이번은 기회를 삼을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네, 또 이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금 인플레 조짐입니다. 뭐 전기요금 오르죠. 또 우유값 인상이 됐죠. 네. 어떻습니까, 박원석 의원님? 지금 줄줄이 지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뭐 그 전기료 인상 네. 이거 가지고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 우리 경제의 물가 인상률 전망치를 OECD에서 한 2.2% 정도 보더라고요. 우리 관리 목표가 2%인데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조금 도드라져요. 예.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유독 그 물가가 오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 목표 이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건 이 코로나 경제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 처한 그런 계층들이나 또 어려움에 처한 비즈니스 이런 분들을 고려한다면 신경이 안 쓰일 수밖에 없는 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그렇죠. 또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 앞두고 물가 오르는 거 사실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좀 물가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할 텐데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뭐 우리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재료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 전기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료 그 원가 연동제를 연동제, 네. 결정해 놓고 그동안에 시행을 못 하고 계속 유보하다가 떠밀려서 더 이상 발전 회사들의 재무 구조에 이제 적자가 누적되는 거를 방치할 수 없어서 예. 3% 정도 올렸는데 그런 부분은 뭐 정부로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물가 관리 잘할 수 있다. 물가 상승이 조금 일시적이다. 정부는 조금 낙관한 게 아닌가. 예. 뭐 물가를 정부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 뾰족한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정부 그런 거죠? 경제 정책을 갖다 보면은 예. 근거 없이 낙관을 갖다 해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기 그 가격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 조금만 이게 전기 생산 구조를 갖다 한다 그러면은 예. 완전 저렇게 저기 억제를 갖다 하고 그러면서 저기 예. 가스 발전을 갖다 하면은 이게 원가 확 오른다는 건 올라가는 거죠. 누구든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 자신이 있다고 그러고 있고요. 원전 그 문제로 인해서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올라가는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불과 4만 올랐거든요. 전기료가 4만 올랐는데 이게 지금 저기 앞으로 한 18원 정도 더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상률이 전기료 앞으로 더 인상이 많다.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줄줄이 앞으로 이제 공공요금들이 올라가는데 예. 뭐 그거야 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 컨트롤을 하지만은 문제는 장바구니 물가거든요. 예. 그게 이제 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물가입니다. 뭐 계란값, 우유값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정부가 긴급하게 수입할 경우 수입을 갖다 하고 물량 공급을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 인상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거 빚을 많은 지금 뭐 사람들. 일단 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가계 대출이 금리도 한은에서도 무작정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금리가 뭐 우리만 그렇다 그래서 계속 동결 기조로 갈 수도 없는 게 이제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지 예. 않습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요.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인 건 맞는데 예.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도 있고 또 이게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그게 이제 가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 산업에 미치는 여파 이런 게 두루두루 정부로서는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대목이어서 네. 저는 뭐 미 연준 그 금리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정부가 결정을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살짝 좀 보충을 하면요. 연준은 사실 금리는 손들지 않았습니다. 이 테이퍼링을 다 하겠다는 것은 미리 발표가 됐고요. 금리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에 올릴까 말까 정도로 지금 사실은 그렇죠. 연준 의장이 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난번에 올렸거든요.
올리면서 그렇죠. 테이퍼링까지 같이 지금 하는데 그것도 그 은행을 갖다 통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지금 저기 이 자금 공급을 갖다 줄이고 대출 줄인 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나는 그건 조금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했다. 네. 필요했다는 게 아니고. 네. 금리는 조금 더 미국이나 다른 데 추이를 갖다 보고 저쪽에 먼저 올리고 나서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올려도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어쩌면 뭐 성급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을 것 같고 또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올릴 필요가 있었다. 뭐 이런 분도 있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급격히 늘어나는 대출 규제는 조금 그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었지만은 네. 금리를 더 성급하게 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 경제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의 고정 패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조전혁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